6월 넷째 주 고양신문 뉴스 체크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간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짧고 간결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산 주민들을 상대로 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직 인수위가 출범했습니다. 고양시의 각 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9대 원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원당 4구역 내달 초에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고양시의회 시집행부보다 조례 발의가 적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삼송동 솔개마을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관리할 것이냐,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방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지금 분분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최근에 경기도민은 새로운 일기 신도시를 원한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일산 주민들은 재건축이 좋다가 46.3%, 리모델링이 좋다가 36.8%, 유지보수 관리로 가자 16.8% 순으로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니까 이제 다른 일기 신도시랑 이제 일산이 비교가 되는데, 다른 도시들도 재건축을 선호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산과 분당, 평촌은 재건축을 선호했고요. 맞습니다. 예, 삼본이랑 중동은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근데 이번 보고서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죠? 네, 요거를 이제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3월과 4월 2달 동안 5개 신도시 각 도시별로 샘플이 100명, 그러니까 1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표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고요. 다만 주민들의 대체적인 어떤 선호도 경향 이런 거를 저희가 읽는다 정도로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중에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그겁니다. 주민들이 사업비 추가 부담, 즉 돈을 얼마나 내고 재건축을 할 것이냐, 이걸 모르는데 고양시 사람들은 얼마 정도 낼 수 있다고 했죠?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한다면 추가 사업비 부담할 의향 있다 라고 우선은 대답을 했습니다. 1억 2,300만 원 정도. 내가 요 정도의 부담금이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대답 결과가 나왔어요. 재건축했을 때 요 정도 돈은 더 낼 수 있다. 네, 1억 2,300만 원. 자, 문제는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파악된 주민들의 인식이 과연 현실에 부합하느냐인데, 다시 말해서 이번 보고서가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만을 이렇게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의 갭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고양시 한 전문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 단지 지금 시뮬레이션만 해봐도 추가 분담금이 최소 2억 5천만 원 이상 나온다. 자, 리모델링 할 때. 예, 재건축은 아니고 리모델링. 그렇죠. 그렇다면 재건축할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부담금이 나올 것이 명약관하게 예상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추가 분담금의 윤곽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요거는 미지수다라는 거죠. 네, 7월이 되면은 민선 8기 새로운 고양시장이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환 당선인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14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고양시 국회의원 4명이 전원 이 출범식에 참석을 해서 인수위의 첫 발을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자, 인수위 구성을 보니까 총 13명이더라고요. 네. 자, 13명 다들 어떤 분인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장 누군가 김수삼 전 한양대 구청장, 부위원장의 김창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 다 좀 낯선 이름이고요. 문과위원회는 기획조정분과, 그 다음에 경제1위원회, 경제2위원회,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이렇게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시가총액 10위권 대기업인 셀트리온의 기우성 공동대표이사가 경제1위원회의 간사로 발탁됐다. 자, 이게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인수위 면면을 보면은 이동환 집행부의 방향을 이제 짚어볼 수 있는데,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김수삼 인수위원장을 비롯해서 교수 출신들이 4명이나 포진됐다라는 것이 먼저 눈에 띕니다. 자, 이들 교수분들 전공이 뭔가 한번 살펴봤더니 도시공학, 토목건설, 철도교통 모두 이제 이과 출신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분야거든요. 자, 그리고 인수위의 그 분과만 봐도 경제분과가 2개나 되잖아요. 4개 중에. 자,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환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 친화 도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좀 실용적인 인수위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도 인수위에 들어간 분들이 있죠. 네, 김연아 전 국회의원 그리고 권순영 고양시각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석 중인 고양을 고양병 당협위원장 빼고 나머지 두 분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인수위에 들어갔고요. 엄성은 시의원이 인수위에 발탁된 점도 눈에 띕니다. 시의원 중에서는 유일하죠. 네, 유일합니다. 예, 시도의원 통틀어서 유일합니다. 네네. 자, 인수위 구성 전반에 대한 지역 반응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평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체로 경제 분야에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됐다라는 점에서는 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맞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나 문화, 환경, 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네, 이런 지적이 있고요. 지역 정서나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실무 경험이 많은 지역 인사들이 다 좀 배제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아쉽다. 예, 이런 반응들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향후 인수위가 어떤 시정 방향을 설계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의회도 이제 제9대 의회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고양시 의회 34명의 시의원 중에 국민의힘이 17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 동수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당의 원내대표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또 앞으로 양당 간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요 예측하는 게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그 양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선출이 됐죠. 네, 선동숙 시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김미수 의원이 됐습니다. 그 원내대표 역할은 뭐냐면은 각 당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조율을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9대 원구성이 7월 1일 개원 첫날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각 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원구성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전반기에 의장을 누가 가져갈지, 어느 당이 가져갈지, 네. 그다음에 의장이 가져간 당은 또 이제 상임위원장을 몇 석을 좀 양보할지, 이런 논의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 내가 의장이 될 거야 라고 나선 사람들의 윤곽이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됐느냐, 그건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서 네. 그거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니까 4선, 3선 의원들이 한 분씩 계시는데 지금 동향을 살펴보니까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들도 의사가 있으면은 네. 경선을 꼭 치르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선동숙 원내대표가요. 그러면은 선수에 따라서 무조건 다선 의원을 그냥 결정되는 지금 그런 분위기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인기투표 하겠다는 건데, 사선 김영식 의원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관심사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손동숙 의원이 타이틀이 네. 임시입니다. 임시. 원구성을 하기 직전까지만 원내대표를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면은, 원내대표는 의장으로 가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손동숙 의원 자신도 의장에 대한 기회를 열어두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선 의원 누가 있나요? 예, 다선 의원 하면은 지금 김은남, 네. 조윤숙 시의원이 3선에 성공을 했죠, 이번에. 김은남, 조윤숙 의원이 의장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한데 앞으로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의장 자리보다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오히려 실질적으로 뭐 어떤 정책을 끌어가는데, 또 예산을 가져오는데 효율적이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의장 자리를 당론으로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사, 즉 김은남, 조윤숙 의원의 어떤 의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나면은 대화나 협상에 이런 윤곽이 약간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예. 뉴타운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당 뉴타운 구역 중에서는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있죠. 원당 4구역입니다. 분양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롯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분양 일정과 분양가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거든요. 모집 공고 이후 약 일주일 후에서 열흘 사이에 분양 일정이 발표되는 것을 감안하면 7월 초쯤에 분양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분양 규모 중에 일반 분양 관심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원당 4구역 규모를 보면요, 최고 36층 높이의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1236세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조합원 분양은 478세대. 이거는 이미 2015년 그리고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이 다 이루어졌고요. 남은 가구 중에서 629세대가 이번에 이제 분양 물량입니다. 자, 일반 분양 전용 면적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모두가 중소형 평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가 전용 면적 24평이고 598세대. 예, 이게 대다수네요. 그리고 나머지
21평은 24세대, 그리고 14평이 7세대입니다. 예, 원래 전체 단지에 34평 면적도 있는데 이거는 전량 조합원에게 이미 분양이 됐습니다. 다시 의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의회의 역할, 역량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 활동. 그러니까 고양시로 말하자면은 조례를 잘 만들고 많이 만들고,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집 기사를 통해서 시의회가 그동안 조례를 얼마나 발의를 했는지 이 비율을 좀 저희가 살펴봤어요. 자, 굳이 이제 의원 발의 비중 이렇게만 살펴보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자, 요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례는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는 조례가 있고 시 집행부에서 시 행정을 위해서 발의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자, 요거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저희가 따져본 건데,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보다 시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가 훨씬 많더라. 요거를 저희가 이번에 수치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겁니다. 국회랑은 좀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네요. 국회와는 달리 입법 지원 기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또 보좌관 제도도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조례를 만드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보니까 5대 의회에서 13.4%, 6대에서는 33.8%, 7대에서는 27.4%, 그리고 8대 돼서야 겨우 39.6%. 많이 올라갔다고는 해도 여전히 40%가 안 되는 그런 낮은 비율입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발의된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잖아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가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입법의 주도권을 시의회가 가져가지 못하고 집행부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 조례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이미 있는 조례를, 아니면 기존에 시행되는 조례를 문구 몇 개 바꿔서 개정안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례 비율이 시의회에서 좀 높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어떤 연구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청회를 하거나 빌딩 작업을 좀 거쳐서 양질의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독자적인 양질의 조례 제정 사례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의회 역량이 높아져야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마침 올해부터 입법 전문관 제도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입법 전문관 제도,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요게 이제 약간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부터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시의회의 공무원들을 인사권 일부가 그 의장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필요한 그 인력을 자체적으로 좀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정책 지원관 또한 8명이 새롭게 채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은 시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정된 조례에 대한 사후 평가,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 평가에 대한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좀 없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경기도 의회를 비롯해서 수원이나 부천, 파주시 의회 등 일부 지자체에서 그 의회 입법 역량과 조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입법 영향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인데, 자, 고양시 의회도 이런 좋은 제도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5년 만에 솔개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자, 솔개마을 어디인지, 그리고 15년 만에 모인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어디냐 하면요, 삼송 신도시에서 서삼릉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식당들 있고 이런 단독블럭이 있잖아요. 거기가 예전에는 전통 자연마을인 솔개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고개다, 그래서 솔개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주민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게 이제 2007년에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2022년, 그러니까 15년 만에 예전에 살던 분들 다 전화 연락하고 모이자 그래가지고 솔개마을 주민들이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했다라는 그런 따뜻한 기사입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어디 식당에 모이신 것 같은데 너른마당, 저희가 몇 번 가봤습니다. 그 너른마당이 솔개마을의 자리에 있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 너른마당 고향을 대표하는 식당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뭐 통오리 밀담 유명하고 서삼릉 입구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개발된 삼송 택지고 개발된 그 안에 식당이 있었는데, 그때 수용이 되면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거기에 좀 큰 식당들이 몇 개 있었는데, 유일하게 너른마당만 예전에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른마당의 임순영 대표가 공간과 음식을 제공해서 우리 옛 이웃들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따뜻한 예정을 나누고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로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얘기네요, 아주. 네.